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변정론적인 그런 논정의 이 차원에서 창조론과 진화론, 생명의 기원과 진화에 관한 그런 비과학성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생명의 기원은 분명하고 그렇지만 진화가 얼마만큼 비과학적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과학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더 비과학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과학에서는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원시 대기를 재료로 해서 정기적인 자극이 가해져서 우연히 생명체의 구성 성분인 아미노산이 형성이 된다. 이들이 조합돼서 원시적인 생명체가 출현이 되고 원시적인 생명체가 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끝없는 진화를 통해서 각종 생물이 나타났고 사람도 이러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을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사실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현대과학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인가? 배치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보이면 어떻게 이 모순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기원에 대한 과학적 진실이 과연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생명의 기원은 곧 진화론이고 진화론은 과학적인 정설이다, 과학적 법칙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성경의 창조론은 비과학적이고 또 종교적인 믿음이다 내지는 허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어떤 진화론적인 그런 시류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변정론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학문적으로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정말 현재까지 제시된 생명의 기원에 대한 그런 가설들 또 진화론이 정말로 과학적인 진실이고 창조론 허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그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생명의 기원.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가장 고정적인 개념이 아마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운 학습 내용이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죠. 원시 지구는 갖가지 화학 물질로 덮여 있어서 생명이 생성되는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번개를 통해서 번개를 통해서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또 번개입니다. 번개를 통해서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생명을 만드는 데 필요한 갖가지 재료를 포함하고 있는 원생액 속의 화학 물질들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단순한 생명체가 이렇게 출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수십억 년의 세월을 거치는 동안 서서히 진화가 이루어져서 고도한 생물로 발전하고 서로 분화하면서 다양한 생물을 만들어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러시아의 생화학자 알렉산더 오파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924년 그 원시 지구에 존재하는 단순한 분자들이 진화하여 복잡한 분자와 생명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가설을 발표하게 됩니다. 1924년 가설을 발표하게 돼요. 그리고 1928년 영국의 생물학자 홀덴이라는 1928년 홀덴이라는 그런 또 생물학자가 원시 지구의 환경 속에서 활동하던 자외선이 당과 아미노산을 바다에 집중시켜서 그 원생액으로부터 생명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1955년 시카고 대학의 스탠리 밀리에 의해서 실험으로 구체화되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이 그 당시 중고등학교 교과서 과학 교과서에 많이 이제 알려진 그런 실험이었는데, 밀러는 실험실 안에서 원시 지구 환경을 재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체의 원료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메탄, 그 다음에 암모니아, 물, 수소를 섞은 혼합물의 전기자극을 가하게 됩니다. 메탄과 그 다음에 메탄, 암모니아, 그 다음에 물, 수소, 이걸 섞은 혼합물에다 전기자극을 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명체의 기본 구성 성분인 아미노산이 형성됩니다. 아미노산이 형성되고, 이 이론이 빠르게 받아들여져서 생명체가 생명이 없는 화학물질에서 생성될 수 있다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를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 이제 습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발표하게 되죠. 그래서 밀리의 이런 실험 결과가 곧바로 사이언스지에 발표가 됩니다. 그때 충격이 상당히 대단했죠. 플라스틱 안의 가스 조성은 초기 원시 지구 대기의 것과 같다고 생각했고, 또 무기물에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유기화합물인 아미노산이 그렇게 추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큰 반응을 일으키게 됐죠. 그래서 이런 실험으로 생물이 화학물질로부터 무작위적이고 우연한 자연적인 과정에 의해서 생성될 수 있다는 그런 과학적 증거를 얻었다고 생각해서 온 세상이 흥분이 되었습니다. 과학자는 밀러의 실험 결과를 생명의 자연 발생설, 생명이 자연스럽게 발생된다. 서로의 그 결정적인 증거로 이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생물이 원료가 되는 각종 재료가 뒤죽박죽으로 섞인 상태에 모종의 전기적인 자극, 예를 들면 번개라든지 혹은 열과 같은 전기적 자극이 가해지니까 생명체의 기본이 되는 아미노산이 뻥 하고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미노산이 또 여러 자극을 받아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단백질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서 점점 복잡하게 발달되어서 생명체로 진화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핏 들으면 상당히 그럴듯하고 상당히 그럴듯하게 그렇게 들리죠. 과학적인 실험으로 입증되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실험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견되게 됩니다. 치명적 문제점이 뭔가? 첫 번째 문제점은 지구의 초기 환경이 암모니아와 메탄과 수소로 이루어졌다는 이 가설의 치명적인 오류가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실제 원시 지구의 대기 조성과는 전혀 달랐다. 이런 것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밀러가 이러한 조합을 이용하는 것은 아미노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유리한 조건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그런 기체로 실험을 하게 되면 아미노산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80년 이후로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과학자들은 원시 지구에 메탄이나 암모니아나 수소가 조금도 없었음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시 지구는 물, 이산화탄소, 질소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래서 이 화합물을 가지고는 밀러와 동일한 실험 결과를 결코 얻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나중에 확정이 되게 되는데, 물론 이러한 대기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면 모종의 유기 분자가 생성되기는 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오파렌과 밀러의 가설을 추정하는 과학자들은 위와 같은 중대한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생명의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은 생성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모종의 유기 분자가 생성되기는 하니까 이놈들이 어떻게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생명체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얼버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제 원시 지구의 대기에 가까운 상태에서 실험을 해서 생성되는 물질은 포름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그죠? 이런 물질인데 이것은 실험실에서 강력한 소독제로 이용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생명체의 발생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단백질을 파괴하는 물질이 바로 이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설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밀러는 합성된 물질을 냉각기로 바로 냉각시켜서 콜드 트랩에서 농축을 시켰는데 원시 지구에 어떻게 그렇게 고효율의 냉각 장치가 있어서 합성된 물질이 다시 분해되지 않도록 했는가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즉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거나 혹은 근거 없는 합리화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이고,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설령 아미노산이, 그러니까 설령 100번 양보해서 설령 아미노산이 우연히 생성되었다고 해도 생명체가 생성되기는 또 그게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 난제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미노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생명체를 생성하지 못하고 아미노산이 수백 개 이상 결합해서 단백질이 되어야 비로소 세포의 한 구성성분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단백질 하나조차도 비유하자면은 거대한 건물의 벽돌 한 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령 아미노산이 우연히 생성되었다고 해도 이것들이 단백질로 합쳐지고 단백질이 조합되어서 세포가 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지나치게 큰 비약이다라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미노산은 구조적으로 그 아미노산의 구조가 L형과 D형이 있다고 그래요. L형과 D형 두 가지가 있는데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은 모두 L형.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고 밀러의 실험에 의해서 추출된 아미노산은 L형과 D형이 각각 1:1이어서 수백 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이 밀러 실험 방식에 의한 L형 아미노산으로만 생성될 확률은 수학적으로 제로에 가깝다는 그런 치명적인 문제도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밀러 자신도 자신의 실험이 발표된 지 38년이 지난 1991년에 과거에 주장했던 원시 대양에서의 생명 발생 학설은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동화 같은 이야기다. 태초에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스스로 실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33년에 타임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었던 생명의 기원 학회에서 생물학자들에 의해 밀러 이론은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었어요. 현재 밀러의 실험은 정상 우주론과 같이 과학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이 사장되어 버렸고 단지 역사적으로 흥미로운 실험의 하나로 그냥 전락한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러의 실험이 폐기된 이후에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 가설들이 제시됩니다. 그렇지만 모두 근거가 없거나 황당한 내용을 다룬 것으로서 사장되고 말았는데 다음에는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러 실험 폐기된 이후의 가설들. 첫 번째 가설입니다. 화학적 친화설입니다. 화학적 친화설. 1969년 딘 캐년은 아미노산이 올바른 순서로 저절로 연결되게 하는 모종의 내재적인 인력이 반드시 있다. 바로 이를 통해서 단백질 분자가 만들어지고 다시 거기서 살아있는 세포가 생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그럴싸하고 합리적인 설명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 가설에는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그야말로
정말로 아미노산이 다른 아미노산 옆에 나란히 자리를 잡는지 여부를 판결하기 위해서 250개의 단백질의 서열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검증을 했는데 아미노산의 순서는 화학적인 친화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가설을 제안한 캐년 자신도 이 가설을 나중에 부인하게 됩니다. 둘째 이제 가설은 자기 배열 성향 이론이다. 이는 특정한 상황에서 에너지가 매우 빠른 속도로 시스템을 통과하면 시스템이 불안정 상태가 되면서 더 복잡해진 상태로 재배율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욕조에서 물이 빠지는 걸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물이 무작위로 하속으로 빠지지만 물이 다 빠질 무렵에는 자체적으로 물이 소용돌이를 형성하며 출구가 훨씬 질서정렬해진 것 같은 비슷한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도 얼핏 생각해 보면 그럴싸하지만 물이 빠질 때의 규칙성과 생명체가 형성되는 그런 수준의 규칙성 간의 복잡성 간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정보 이론가 H.P. 요키라는 사람은 질서의 개념을 생물학적 조직과 연결시키는 시도는 정밀 검사를 통과할 수 없는 말장난이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이 우주에서 날아온 C 가설입니다. 지구상의 화학적 진화에 대한 그런 감당 못할 장애물 때문에 시름시름 빠진 과학자들은 생명체의 기본 구성 단위가 우주의 다른 곳에서 시처럼 날아왔다. 그런 기상천외한 가설을 내세우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해서 20세기 생물학계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 프랜시스 크릭이 주장하기도 해서 화제를 모았던 그런 이론이다. 프랜시스 크릭이 주장한 이론입니다. 이를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세포 크기만한 살아있는 분자들이 대기에서 불타지 않은 채 지구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추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릭과 또 레슬리 오겔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주에 존재하는 어느 진보된 문명에서 지구를 황야지대나 혹은 동물은 우주의 쓰레기장으로 만들 목적으로 아마 지구에 생명 인자를 보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황당한 주장입니다. 이 역시 반박할 필요도 조차도 없는 그런 이론이다. 역시 분명한 과학적 근거가 없어서 이 이론이 근거가 있어서 그런 이론이 나온 게 아니고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 이런 이론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외계에서 그런 물질이 지구로 날아왔다 하더라도 외계의 그 물질의 근원은 어디냐라는 물음이 남는다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심해 열수공 이론이라든지 혹은 스미스 이론 등 같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해의 열수공에서 뜨거운 열이 화물로 가해져서 유기문자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 그 다음에 생명이 흙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스미스의 이론. 이들 모두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단순한 끼워 맞추기식 가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의 기원에 관한 수많은 그럴싸해 보이는 가설들도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런 것으로 파명이 난 상황으로 생명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 없는 가설, 또 마음대로 꾸미면서 창작한 가설, 객관적인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해답은 누구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주 아주 어정쩡한 상황, 더 이상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창조론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아주 충분히 그럴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이 과연 진실인가? 이제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윈의 진화론.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 다윈이 발표한 진화론은 생물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환경에 따른 변화가 축적이 되고 나아가서 새로운 종의 탄생을 이야기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 이론이 과연 진실일까요? 진화론의 핵심은 결국 진화론의 핵심은 적자 생존에 의한 자연 선택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적자 생존에 의한 자연 선택.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이 처한 환경에 순응하거나 환경적인 요인을 극복하는 생물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패자는 결국에 도태되는데 이렇게 환경에 적응하거나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물의 변화가 나타나고 이러한 미세한 변화가 오랜 세월 동안 누적이 되고 또 후대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생물, 곧 새로운 종이 나타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다윈이 주장하는 미세한 변화, 다윈이 주장하는 미세한 변화. 이 미세한 변화는 오늘날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유전자의 돌연변이, 미세한 변화를 돌연변이, 유전자의 돌연변이 있죠, 그죠? 돌연변이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얼핏 보면 상당히 대단한 이론처럼 보입니다.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다양한 그 생물의 기원과 분화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다윈이 주장한 이 이론은 그 당시 19세기에는 진화론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만은 비약적으로 생물학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20세기에 들어서는 진화론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치명적 문제점. 그래서 진화론에서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돌연변이가 누적이 되어서 유전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전자 변화. 미세한 돌연변이가 유전자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또 유전자 변화는 곧 형질의 변화. 유전자 변화는 형질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형질의 변화. 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후대에 유전이 되고 누적이 되어서 새로운 종이 출현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전자의 다양성과 변화 과정은 수백 년간에 걸친 무수한 무작위적인 돌연변이의 누적과 자연 선택의 결과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중반에 왓슨과 크릭에 의해서 왓슨과 크릭에 의해서 이 DNA의 이중 나선 구조가 밝혀지게 됩니다. DNA 이중 나선 구조가 밝혀짐에 따라서 현대 생물학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유전자와 돌연변이의 메커니즘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밝혀진 사실은 진화론에 또 치명타를 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화의 원동력으로 생각했던 유전자 변형, 즉 돌연변이의 발생 빈도 자체가 매우 낮고 또 절대 다수의 돌연변이는 생물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연변이의 발생 빈도는 종이나 유전자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평균적으로 10만 내지 100만 세대에 한 번 정도 돌연변이가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또한 더 재미있는 사실은 생물의 세포 내에는 이렇게 드물게 일어나는 돌연변이를 복구하는 놀랍도록 정교한 메커니즘도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신비하게 이렇게 생물체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그 다윈의 진화론이 문제가 많은지. 한 유전학자가 유익한 돌연변이와 해로운 돌연변이의 빈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유익한 돌연변이는 186개인 반면에 해로운 돌연변이는 453만 3,732개로 유익한 돌연변이와 해로운 돌연변이의 비가 0.00041임을 컴퓨터 분석을 통해서 밝혀내게 돼요. 또 뿐만 아니고 가장 치명적인 질병의 하나인 암의 근본 원인도 유전자의 돌연변이이고 거의 4,000가지 질병의 원인이 DNA의 돌연변이임을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종류의 생물이 다양한 종류의 생물로 분화하려고 하면 다양한 종류의 돌연변이가 많이 누적이 돼서 후대에 유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돌연변이라는 현상 자체가 매우 낮은 빈도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설령 돌연변이가 발생되더라도 절대 다수가 생물의 생존에 악영향을 끼쳐서 죽게 만들고 도태되어 버린다는 사실, 이런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돌연변이가 많이 누적이 되고 적자가 생존해서 후대에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돌연변이가 누적된 종은 오히려 도태되고 제거되고 돌연변이가 없는 멀쩡한 종이 살아나서 후대에 변형되지 않은 유전자를 전해준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죠? 약간 돌연변이 일어나면 그건 스스로 도태돼 버리는 거예요. 삭제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돌연변이가 발생하여 변형된 유전자도 유전자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유전되긴 하지만 이렇게 변형된 개체는 다른 종으로 진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도태돼서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전자 변이가 모두 돌연변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눈, 코, 손, 발, 다리, 내장기관을 가지고 있고 미세한 차이가 있죠. 하지만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여러분의 유전자와 제 유전자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눈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와 제 눈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비교해 보면 똑같은 사람의 눈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이므로 원래는 같아야 하지만 실제는 미세한 염기서열의 차이가 난다. 염기서열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개체 간의 정상적인 수준에서 드물지 않고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는 유전자의 차이는 돌연변이가 아니고 다형성, 이게 다형성이에요. 다형성. 돌연변이가 아니고 다형성. 다형성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 다형성은 비정상적이거나 드문 현상이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이고 흔한 현상이라는 점에서 돌연변이와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다형성이라는 그런 기전을 통해서 또 여러분과 제 눈 색깔이 미세하게 다르고 또 개체 간의 각종 신체적인 특성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다형성도 유전자의 변화에 의한 결과고 이것도 고스란히 후대에 유전되지만 이러한 다형성에 의한 변화는 돌연변이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양성에 의한 다형성이죠. 다형성에 의한 변화가 돌연변이와 근본적인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형성은 유전자 변이가 한 개 염기 서열 단위로 일어나기 때문에 유전자 전체 수준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둘째는 이러한 단일 염기 다형성은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미세한 기능상의 이상만 초래할 뿐 개체의 생존에 직결될 정도로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즉 다형성은 그 자체의 변이 수준이 작기 때문에 그만큼 변화도 작다는 것을 의미하고 오히려 돌연변이는 흔하지 않은 부위에 변화가 일어나거나 유전자 변형의 수준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개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그 경우가 절대 다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단일 염기 다형성의 개념과 돌연변이의 개념을 혼동하기 때문에 단일 염기 다형성의 개념과 돌연변이의 그 개념을 혼동하기 때문에 다형성도 유전이 되니 이것이 누적되면 새로운 종이 나타날 수 있지 않냐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 엔진을 수리할 때 A사의 부품 대신에 B사의 부품으로 갈아 끼웠다고 엔진이 핸들로 바뀌지 않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엔진이 어떻게 핸들로 바뀌겠습니까? 똑같은 자동차 엔진이라는 점은 불변하되 다만 엔진의 성능상의 미세한 변화가 나타날 것뿐이지 제품이 갈렸다고 엔진이 핸들로 바뀌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 엔진의 주요 부품을 여러 개로 바꾸고 그것도 엉뚱한 부품으로 갈아 끼운다면 엔진 자체가 작동을 하지 않고 못 서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돌연변입니다.
설령 유전자의 변이가 다양성으로 나타나건 돌연변이로 나타나건 새로운 변화가 누적된다 해도 지극히 단순한 유전자 배열을 가진 하등 생물에서 고등 생물로 진화할 확률은 천문학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고 돌연 변이가 누적되어 새로운 유전자로 바뀐다는 것을 가정해도 단백질 서너 개 변화 수준의 지극히 미미한 변화가 초래되는데 걸리는 시간조차 진화론 쪽으로 지구 나이 50억 년을 훨씬 뛰어넘는 기간으로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돌연 변이 자체의 발생 빈도가 지극히 낮은 데서 기인한다. 지구의 나이가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 역사는 그죠, 아담부터 시작하면 6천년 정도로 보잖아요, 그죠? 근데 지구 자체의 그 역사는 또 달라지겠죠. 어쨌든 20세기에 많은 유전학자들이 돌연 변이 발생률을 증가시킴으로써 진화를 가속화해보자라고 하는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초파리의 엑스선이나 화학적인 돌연 변이건 내지는 전리 방사선들을 가해서 새로운 생물이 나타나기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의 이 유수한 연구들이 모두 실패로 끝나게 되고 관찰된 모든 돌연 변이들은 생물체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고 설령 생존한 개체에서 나타난 돌연 변이 중 향상된 돌연 변이는 단 하나도 관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요약을 해보자면 돌연 변이는 발생 빈도 자체가 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구하는 시스템도 또 우리 생물체에서 존재한다는 것이고 설령 이마저 회피해서 돌연 변이가 발생한다 해도 생명체의 생존에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 돌연 변이는 생명체의 생존에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후대에 전해지기 어렵다. 이게 유전이 안 된다는 게 유전이 안 돼. 이런 것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생명체의 생존 메커니즘은 변화가 아닌 보존이다. 돌연 변이에 의한 변화는 진화와 생존이 아닌 도태와 소멸을 야기시킨다. 돌연 변이는 결국에는 도태되고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막연하게 혹은 당연하게 진화론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했다고 하면 여기는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20세기에 비약적으로 발전한 현대과학이 모든 그 연구를 통해서 그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진화론은 이제 종말을 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창조냐 진화냐라는 논쟁 중에서 가장 큰 논란인 생명의 기원, 즉 진화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외에도 지질학이라든지 인류학이라든지 화학을 포함한 거의 모든 과학의 분야에서 진화론과 창조론이 다양한 주제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진화론적이고 무신론적인 관점에서 주장했던 그런 주장들이 근거가 없거나 혹은 현재는 객관적인 과학적인 근거로 지금 오히려 반박이 된다. 오히려 지금 과학이 발달함으로써 진화론이 더 허구다, 잘못됐다는 게 스스로 이게 발달된 과학에 의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발생학에 있어서 진화론적 분화의 절대적인 근거로 지지를 받았던 해켈의 배아 발생도, 배아 발생도라는 거, 발생도도 인위적으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또 유인원에서 인간으로 진화를 입증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되었던 유인원의 화석들, 이 화석들은 원성이 빼였다. 그리고 또 멀리 떨어진 뼈들을 조합해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고 이와 같은 아주 허구적인 그런 사실들, 조작된 사실들 때문에 망신만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무신론자들은 너무나 정교하고 복잡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우주 그리고
그리고 지구의 각종 물리 상수를 우연한 계기로 우연한 규칙성에 형성됐다라고 하는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제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다양한 종류의 우주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그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진 우주일 것이라는 그런 끼워 맞추기식의 나중우주론도 그렇게 이렇게까지 주장하게 되었지만 이것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한 논쟁과 21세기 들어와서 밝혀진 최첨단 물리학적 생물학적 지식이 우주와 생명 기원의 절대적인 필수 요소는 우연한 변화와 끝없이 누적된 것이 아닌 계획적인 지성임이 강력하게 반증을 해내고 있습니다. 계획적인 지성,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신묘막측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죠? 또한 옛날에 그 신의 존재와는 거리가 멀 것이라는 그런 무신론적 자연주의 관점에서 자신 있게 과거에 제시됐던 그런 수많은 가설들 있잖아요. 이 가설들이 오히려 현대과학에서 지금 더 반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현대과학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이 진화론자들이나 혹은 그 이전에 수많은 그런 어떤 창조론을 부인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제시했던 과설들을 오히려 무너뜨려 버리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참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금속 덩어리와 각종 물질들을 커다란 방 안에 넣고 한 100년 동안 마구 흔들어대면 비행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금속 덩어리 몇 개하고 각종 물질들 커다란 방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흔들면 이게 비행기 나옵니까? 아닙니다. 100년이 부족하니까 뭐 1000년이나 10,000년쯤 지나면 비행기 만들어질까요? 아닙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돼지고기 한 덩어리를 유리병에 넣어가지고 50억 년 동안 각종 열과 전기, 압력 등 온갖 조건을 달리해서 찢고 볶고 하면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까? No. 생길 수 없습니다. 그죠? 이처럼 정말로 바다 물고기가 먹고 사는 세포 하나로 구성된 플랑크톤과 같은 그런 단세포 생물이 수십억 년 동안 진화를 거듭하면서 기쁨과 슬픔과 사랑과 정오를 느끼는 60조 개의 세포를 가진 만물의 영장 인간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이걸 객관적으로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인간의 감정과 영혼의 존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물체의 세포 하나는 인간이 발명해낸 그 어떤 복잡한 기계 장비보다도 더 정교하고 복잡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토록 정교한 세포가 셀 수 없이 모여서 정교한 시스템을 이루는 생명체가 과연 우연한 변화의 누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변화의 원동력은 발전과 생존이 아닌 도태되고 사멸의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모든 기원에 대한 그런 무수한 가설, 결론 내립시다. 모든 기원에 대한 무수한 가설, 억측 주장 중에 이 모든 객관적 사실을 가장 완벽하고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세우는 이 창조론은 막무가내식의 아무 근거가 없는 종교적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과학적입니다. 가장 논리적입니다.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럼 뭐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된 상태로 이 창조된 온 천지 만물이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얼마나 그 진화론이나 혹은 그 인위적인 그런 가설들, 끼 맞추기식의 가설들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를 잘 이해가 될 수가 있었을 것이고, 이런 지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기독교적 신앙을 변증법적으로 잘 변호하고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